자, 우리 유통물류 일반관리론을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강의 자체가 여기 이제 좀 열심히 제가 또 준비하고 그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통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판매사에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그래도 좀 낮았습니다. 낮았다는 거는 좀 그런 건데요. 일단 사지선다에서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약간씩 난이도를 약간 높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지선다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지만 출제에 대한 범위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항상 이제 학문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저와 똑같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 출제를 내는데 이 출제에 대한 것도 너무 이 경향이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그 자격증입니다. 수요를. 근데 그게 어렵게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슈가 돼서 재시험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험에 대한 제도가 이제 좀 이 목차가 생기면서 좀 잡아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직접 난이도를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 기출이 됐습니다 라는 걸 제가 별표를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간도 제가 이거 나옵니다 라는 걸 별표 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위주로 먼저 가세요. 그걸 먼저 가신 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출문제에서 60점을 넘게끔 하려는 어떤 취지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광범위하다는 자체가 좀 이 범위가 좀 넓어지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학문 자체가 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 저를 따라오셔서 하여튼 제가 하십시오라는 부분을 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거 꼭 나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교수님들 또 지금 학원 강의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경향을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강의 경력이 한 15년이 돼 갑니다. 학원 강의가.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계속 매번 보게 되면은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난이도가 약간 쉬웠을 때는 그 나왔던 문제를 그렇게 돌리진 않는데요. 자, 이제 사지선다에서 오지선다라는 자체는 난이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하시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를요, 다 이론을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리게 되면요,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적어드린 다음에 같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제 제 3강입니다. 유통물류 일반관리론 이제 3강으로 들어가는데요. 항상 제목을 적어 놓고 갈게요. 자, 이제 제 3절, 제 2절이죠. 자, 제 2절 이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통 산업의 그 환경입니다. 자, 모든 자격증은 그 유통에 대한 산업, 우리가 이제 물류에 대한, 아니면 유통에 대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발자취가 됐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2013년 유통관리사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다 보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현황이죠. 요런 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유통산업의 현황은 최근 경향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 유통기관의 현대화 대형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정부에서도 우리가 경쟁력 강화 등 유통 근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986년 도소매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1997년서부터는요, 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우리가 채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법이 바뀌었다는 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도소매업 이 진흥법을 폐지하고 육통산업 발전법으로 됐다라는 자체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것들은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자체가 이제 이 자격증 시험 문제가 그렇습니다. 딱 제가 찍어드린 거에서는 거의 이제 확률이 많은데, 안 해드리는 것도 한 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를 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매업의 발전에 대한 개관이라든지 뭐 발전 단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굳이 여기 그려가지고 제가 출제원이라도 고쳐서 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2번을 보시면 유통환경. 자, 첫 번째는 이제 유통산업에 대한 환경에서 이제 배우신 게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산업의 전개의 현황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습니까? 유통환경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은 거 위주로 갈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가 시장의 개방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 88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이제 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1987년은 개방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합니다. 1991년 2단계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점포수 10개 이하, 점포당 매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되면서 1993년 3단계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점포의 수 20개 이하, 점포당 매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이까지 허용되면서 1996년에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이 점포수와 점포당 매장 면적 제한이 완전히 철폐됐어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통시장의 개방의 가속화 또는 선진 유통기법 도입이 촉진,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 효율성이 또 재고 높인다는 얘기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고객 서비스 수준의 향상, 그다음에 수입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그 다른 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자, 유통시장의 개방 단계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1998년 IMF 극복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제정됐다는 자체는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98년 IMF를 기점으로 한다. 그 정도는 한번 좀 더 보실만 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제목 위주로 대형 유통업체가 이제 지방 출점이 지속화된다. 가속화된다. 자,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도심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을 출점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밑으로 대구, 부산 이렇게 내려가면서 출점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에도 변할 것이고 또 원하는 이제 고급화 다양하면서 소비자 욕구가 틀리면서 업체 간에 또 경쟁이 또 격화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특히 기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무점포 소매업상의 이제 업의 성장이 우리가 IT의 또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POS, EDI 같은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와 전자문서, 고객 및 판매 정보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유통정보에서 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2번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넘기시면 양가로 2번에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여긴 출제 빈도가 있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소매업의 최근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강력한 소매상의 등장. 자, 그래서 강력한 소매상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면서 이 강력한 소매상이란 경쟁적인 그 전략 수립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뛰어난 만족을 제공해주는 소매 점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소매상으로부터 이제 카탈로그 킬러라는 걸 배우셨죠. 그 다음에 대형마트, 해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전문 소매점 등을 이제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소매업이 양극화가 또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몇 번쯤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매 양극화는 이제 하이터치형 소매업태와 그다음에 하이테크형 소매업태의 양극단으로 소매업이 전개되어 있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어때요? 항상 우리가 바꿔서 내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우리가 하이터치형이고요. 자, 항상 구분해서 내는 거는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어때요? 우리가 하이테크형이다. 터치. 자,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가 보급화되면서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라는 것은 이 소매업체는 제한된 제품 계열의, 자, 보세요. 이 대한 철저한 관리를 특징으로 하며 고도로 집중화하고 전문화된 소매업체이다. 이게 하이터치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같은 감성을 얘기를 합니다. 감성. 그래서 터치, 자극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소비자들의 욕구가 모두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소비자 욕구의 감성을 자극하자는, 이 소비자를 이 욕구를 자극하자는 감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이저러스, 그 다음에 되게 전문에 대한 전문점 체인점에 있는데, 자, 이들은 이제 고수익률, 저회전율을 소매 전략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장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마진, 우리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진은 이제 수익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자, 회전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점포에 이 방문 고객 수를 봤어요. 근데 여기는 뭐 몇 번, 내가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가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회전율이 낮잖아요. 뭐 자동차를 매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낮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 고가품입니다. 회전율이 낮죠. 고가품들은 그렇게 많이 빈도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편의품들은 매번 사죠.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오늘도 사고 오늘 3번 가고 막 가죠. 그러니까 회전율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요는 이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은 매번 사니까, 자, 이거는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진을 봤을 때 우리가 편의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자, 마진율도 높고 회전율도 높아요. 왜냐면 이제 이 편의점은 여러분들 할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소비자 가격으로 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고가품, 자동차라든지 이런 우리가 고가품, 전문 고가품은 전문점이죠. 마진율은 높지만 회전율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둘 다 낮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제 그 하이터치형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어때요? 이들은 고수익률 저회전율이라는 거죠. 고수익률 저회전율, 그죠? 그래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전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터치형은 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자. 전문이니까. 레스토랑이나 패션샵 등도 앞으로 또 하이터치형 사업 전략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감성을 또 자극시키니까. 근데 하이테크는 뭐예요? 자, 이 테크는 감성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기술. 그래서 이제 그 소매업체는 대형 점포와 진열, 보관 기술 및 셀프 서비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소매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고회전율, 저마진율이죠. 그죠? 그래서 고회전율, 저마진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가격은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로서는
어떻습니까? 초대형 점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월마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 킬러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림 전문점. 그 다음에 일종의 전문점이지만 초대형 점포 형태이며 하이테크형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제 얘는 어떤 감성이고 얘는 기술이다. 이걸 바꿔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고급점도 이제 감성으로 가는 터치형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바꿔낼 수가 있으니까 하이 터치냐, 하이 테크냐, 자 이걸 갖고 염리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감성을 요구하는 이런 소비자 욕구를 나타났다. 그럼 요거는 타치를 찍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셀프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하이테크형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이제 글로벌 유통산업의 동양화 추세는요. 이번에 그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유통정보에서도 자세히 다를 겁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무선 주파수 식별 시스템이라든지 POS 뭐 이런 것도 이제 물류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물류에서 나오는데 일단 이것도 유통 정보랑 또 연결이 돼서 가니까 그때 가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유통 경제로 갑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게요. 경제 쪽도 나와요. 한계 비용, 한계 수입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경제학, 그죠? 이 유통이라는 자체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자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경영 전략이 다 경영학인데요. 이 경제학에서 이제 이 유통 경제로 경제학을 접목시켜서 유통을 이제 보자는 얘기죠. 제 3절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어떤 짜증나죠. 경제입니다.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경제. 자, 우리가 이제 뭐 유통산업의 경제적 역할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그냥 제목만 본다면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경제적 우리가 역할이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매 기능을 한다. 자, 어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가 유통 경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이 이제 판매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매매 기능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기능은 이제 이 생산자가 제조업자죠. 제조업자가 되면서 이 판매한다는 자체가 이제 꼭 생산자가 이제 정보를 또 생산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또 생산하겠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즉 거래처를 결정하고 상품을 선택하여 가격을 정함과 동시에 대금의 지급 방법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통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란 단순한 상품의 물리적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지배권도 이전된다. 그래서 전에서 우리가 뭐 대리점이나 거관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적이에요. 물적 유통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송이나 보관.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배웠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 물적 유통, 물류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적에 대한 그 불일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장소적 불일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운송 기능은 이제 생산과 소비자의 장소적, 이건 운송은 장소다. 장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반을 한 거고요. 자, 보관 기능은 이제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인 것을 또 우리가 극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운송은 시간이다, 장소죠. 보관은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중요시한다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통 조정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얘기했지만은 금융, 자금의 융통이죠. 그래서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게재하는 유통기간의 외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할부로 판매하거나 이런 상품 대금의 유통이 또 금융상의 편익을 제공하겠고요. 자, 보험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어디다가 여러분을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보시면 물리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험은 위험 분담을 생산이나 매매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이라는 단어, 위험 부담과 관련되는 것은 뭐 금융이다, 보험이죠, 그죠? 보시고요. 뭐 정보통신 기능은 뭐 다 아시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서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요. 표준화 기능은 수요 공급의 품질적인 차이죠. 조절하는 방법으로 거래 단위 또는 가격 등을 표준화시켜서 상품의 사회적 유통을 또 촉진시켜 상거래 영역을 또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담당자는 상적 유통 담당자.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재석과 송우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적 유통이다. 상적 유통의 담당자, 상류입니다. 그래서 소매업이 있고 도매상이 있다. 그다음 물적 유통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관 운송이 물적 유통이잖아요, 그죠? 물류라고 하죠. 그래서 운송업과 창고업이 있다. 자,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라는 거니까 이 경제에서는 이제 완전 경쟁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겠는데요. 자,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시장 구조와 가격입니다. 자, 시장 구조와 가격. 자,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완전한 경쟁을 이루는 시장은 우리가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쟁 시장으로서 이론상 시장을 얘기를 해요. 이런 기준을 넣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의 경쟁 구조, 경쟁이라는 것이 이 경쟁적인가 아니면 독점적인가. 자, 경쟁적인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완전 경쟁은요. 근데 독점은 어때요? 불안전하죠. 가격에 영향을 준다.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독점이에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 시장 가격에 대한 영향력, 상품의 차별화인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완전 경쟁과 불완전이다. 이 차이점은요. 완전 경쟁은 자, 이거 이제 이 불완전과 완전 경쟁의 차이점인데, 자,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완전 경쟁에 대한 특징이라는 자체를 알려면, 완전 경쟁은 현실과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하지 않는 독점 같은 게 불완전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은 칠판 지역의 완전 경쟁이라면 이걸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자, 공급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가격의 수용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완전 경쟁은 소수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수용하지 않고 또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으므로 이 누구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따라서 시장 전체에서 결정된 가격이 주어진 그 가격에서 개별 기업은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 10개를 생산하겠다. 그 생산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은 순응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생산하겠다는 것은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은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수요자, 공급자를 모두 가격 수용자다. 가격 결정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완전 경쟁은 다 동질해요. 동질적인 상품입니다. 칠판주기가 완전적이다 하면 다 동질한데, 독점은 또 비동질적일 수 있죠. 그래서 완전 경쟁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동질적인 상품이에요. 여기서 실은 제품의 품질은 물론 디자인, 포장, 판매 방법, 애프터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완전 경쟁은 다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진출이 용이합니다.
출입이 용이한데, 자,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은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 시장은 언제든지 진입한다, 들어오고, 퇴출한다, 나간다. 이 언제든지 용이하다는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은 이 칠판 주개가 1,000원이다. 그럼 누군가 다 알고 있어요. 안전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는 어때요? 이 불안전 경쟁은 정보 자체가 불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정보가 돼서 여러 가지 정보 비용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완전 경쟁을 하기 위한 거지.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나오질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기 반대라는 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소수가 아니다 다수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한다. 비동질적이 아니라 동질적이다. 그다음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안전한 정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성립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윤극대화 조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자체가 어려운데 이 경제학을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 한계라는 게 나와요. 한계. 한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이제 마지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마지널이라고 되는 게 이제 M이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리비뉴가 이제 어떻습니까? 수입인데 마진을 나타내는 것은 추가적인 단어예요. 한계가 아니야, 한계가. 한계가 아니라 한계. 그러니까 이 칠판 조개를 한 개 늘었을 때에 대한 수입이 또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빵을 먹을 때 내가 계속 먹다가 배가 진짜 불러. 근데 그때부터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 경제학 원리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한 단위. 그래서 더 생산한다. 어떻게 생산할 거냐? 추가적으로. 그럼 우리 토탈 총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총수입이라는 자체는 TR이라고 하는데요. 자,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 수입만큼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비용 T 코스트, 토탈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러면 또 한계 비용만큼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MR 한계 수입이 추가적으로 더 는 수입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MC 한계 비용보다 크다. 그럼 생산을 하자. 생산량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이윤도 극대화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계 수입보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 이건 안 됩니다.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해야죠. 그럼 그것도 이제 하나의 총이윤을 우리 어떻습니까? 줄이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MR과 한계 수익과 항상 같을 때까지 가죠. 이 MC 한계 비용이 같아질 때에서 이제 멈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생산량을 결정하자. 이게 하나의 키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윤 극대화입니다. 총 이윤 극대화. 그래서 완전히 독점이든 이 자체를 이제 하나의 결정이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지금 제목이 뭡니까?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3번이. 그러면 이윤 극대화의 조건은 뭐가 같아야 되니? 그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볼게요. 개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한계 수입은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때 증가하는 총 수입의 증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들 때 추가적인 수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입의 증가분인데 한계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 칠판 주기를 하나 만들 때 생산비가 들어가잖아요. 추가적인 또 생산비를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총비용을 증가한다. 그러면 재화 한 단위당 더 생산하려면 이제 한 개의 비용 수입이 크면은 한 단위를 생산이 늘고 늘린 만큼 총이익은 늘릴 것이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다. 생산을 줄이자.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럼 만날 때 가자. 그래서 이게 같았을 때 생산량을 변화시킬 아무런 유입이 없게 된다. 그러면 완전 경쟁에서 시장에선 주어진 가격에서 가격을 수용해야 돼요. 기업의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가격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일정하면 이 MR과 이 가격, 프라이스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극대화 점은 이 가격과 이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을 때까지 이제 멈춰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유통도 하고 물리도 하고 전반적인 게 이제 우리가 또 경영 쪽도 있고 경제학도 강의를 하고 이 경제학이 아닌 이 한계수익 한계비용이 경제학에서 따온 건데 이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또 다른 데도 막 우리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들어가고 자격증 시험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요 같았을 때가 가장 이윤극대화다.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기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개별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증가해서 새로운 기업의 증가는 초과이익을 소멸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기업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게 되어 시장 전체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는 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장기 평균 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과 일치하면 또 초과이익이 제로가 되어 더 이상 새로운 기업은 진입하지 않아서 장기 균형을 이루어지죠. 장기에는 초과이익이 제로가 된다는 건데요. 아, 이게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는 좀 기간을 짧게 주고요. 장기는 또 기간을 좀 길게 준다는 얘기죠. 그럼 단기에 개별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과이익을 얻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이 경쟁에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다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초과이익이 제로일 때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에 대한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장기에는 초과이익이 제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장기에서는 이윤극대화를 가격과 이제 생산량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있고 MR도 같고 그 다음에 MC도 같은 기업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SMC는 단기 한계 비용과 롱이죠. LMC는 장기 한계 비용입니다. ASC는 단기 평균이고 LAC는 장기 평균 비용인데 토탈 수익과 토탈 수익과 토탈 비용을 양으로 나눠버리면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그래프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도 지금 제가 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을 때 이게 자, 다 같을 때 그래서 SMC 그 다음에 LMC 그 다음에 SAC가 그 다음에 LAC가 다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다 균형 같아진다라는 말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알아야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자체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게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5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일단 완전 경쟁에서 이윤극대화는 이 같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낼 수도 있는데요. 이 손익분기점에서 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져서 우리가 이윤이 제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 수준에서 초과이익도 손실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아까 얘기했던 ATC, 그죠? ATC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비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정되는 데서 어떻습니까?
이 생산량을 분기점이 돼서 이게 평균 비용이 됩니다. 평균 비용 같을 때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나온다면 니은이에요. 기억번호는 이제 요거 같다라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개별 기업이 가격하고 지금 ATC라는 자체가 자 이걸 이제 밑에 AC에 포함되는 고정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이 더 늘어가면서 이제 평균적인 고정 비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산을 자 우리가 어때요? 손실 가격보다 이 ATC가 되어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됩니다. 생산을 계속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이 고정 비용은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지출되는 매몰 비용, 인건비나 원료비 이거 건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격과 자 가격이 또 AVC는 이제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고정 비용이라면 평균 가변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다. 한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또 유리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만약에 가격과 우리가 AVC 가변 비용이 같다게 되면 생산을 중단해야 됩니다.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때는 생산량을 생산 폐쇄점이라고 해요. 조업 중단.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크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이제 유통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객관식 시험 문제는 두 가지는 계속 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것만 중단되는 것만 이렇게 봐서 암기해두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도 한번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경제 쪽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제목이 규모의 경제와 그 다음에 범위의 경제입니다. 자, 규모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산 규모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키게 되면 이 평균 비용이 하락한 생산비가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칠판 주개를 만들 때 어때요? 이 기계가 만 1억짜리다. 근데 그게 하나 만들 때는 1억이 들어갔지만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체가 이제 비용이 체감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 또 이 장기 평균 비용으로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규모의 불경제가 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건 가장 큰 원인은 분업과 그에 따른 전문화, 특화가 돼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요인도 들 수가 있는데 나와 있는 거 한번 참고하죠. 사례 같은 게 중요합니다. 사례 위주로 이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디귿의 사례 있죠. 사례를 이제 바꿔낼 수 있는데 우리가 교환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국제무역의 이익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을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것은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업 간의 M&A,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규모 경제를 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마트랑 월마트랑 이제 합병을 해서 덩치를 좀 키우면 평균 비용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자,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범위에 대한 경제는 자, 이거는 이제 그 범위를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한 기업이 동시에 생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품을 만들지 말고 이 독립된 기업들이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그죠?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자, 하나의 기업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게 낫다. 하나의 기업에서 동시에 생산하자. 하나의 기업.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범위의 경계의 경제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신문사나 뭐 방송사 같은 거를 다시 또 합병할 수 있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범위의 경제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따로따로 독립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이제 버스만을 생산하는 기업이 1기업이 뭐 신문사 방송사는 그냥 지워주고 어차피 뭐 합병은 좀 헷갈리니까요. 지워주시고 그냥 뭐 거기 나와 있는 버스와 트럭.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버스만을 생산하는 한 기업이 버스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000만 원이고 트럭만 생산할 때 두 기업의 트럭이 한 대당 평균 비용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기업이 버스와 트럭을 동시에 생산하면 버스 하나, 트럭 한 대를 평균 비용 2,200만 원을 들 때 범위가 경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범위의 경제는 이제 버스와 트럭, 냉장고와 에어컨,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유사한 결합 생산물의 경우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생산시설이나 유통망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산과 이 과정에서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사례 종류가 이제 합병이라는 게 나왔다. M&A. 그죠? 이마트와 얼마트를 합병했다. 이건 규모의 경제고, 그 다음에 이 독립적인 것을 이제 단품을 버스와 트럭을 같이 만들자.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 경제를 예로 해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 파트가 이제 다음 파트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은 제 4절입니다. 제 4절을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뭐가 이제 기다리고 있냐면, 유통, 경로 및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조라는 자체가 이제 기출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뭐, 거기 보시면 유통 경로의 정의와 중요성. 자, 우리가 어때요?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유통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디귿번에 보시면 그 밑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디귿번에 보시면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표현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입장에서 유통 경로 관리는 이러한 수직적 연결 설계 관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유통에는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라고 아까 이 지문이 나왔었죠. 특히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또 앞쪽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자의 유통 경로에 관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들의 표적 시장에 효율적으로 도달시키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성공의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인데요. 이 유통 경로라는 자체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보다는 한 번 결정이 되면 다른 유통 경로로 전환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를 빼놓을 수 있어요. 유통 경로는 다른 것보다 탄력성에다가 틀리죠. 비탄력성이라는 거 우리가 유연하지 못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통 경로의 결정과 관리는 신중해야 된다고 앞에 좀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입니다.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가 자 일단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로 갈 수 있죠. 직접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 중간에 소매상이 있고 최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유통 경로의 길이죠. 중간상들의 기능 및 능률성, 기업의 합리적 유통 경로 결정 등은 기업의 경쟁력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크게 영향가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 비탄력성만 좀 보시지 지금 기출이 된 거는 됐고 앞으로도 기출이 될 거는 양가로 2번에다가 중점적으로 치중해서요. 자, 양가로 2번이 우리가 기출이 됐었고 문제가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유통 경로입니다. 유통 경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중간상이죠. 중간상에
필요성을 시험 문제에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 유통용로상의 중간상이 이 개입이 되면 상품의 가격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자세히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보는 이 네 가지는요,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요번 과정은 요rol로 이렇게 해석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틀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본 게 유통산업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도소매업 진흥법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이고요. 넘기시면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가속화됐고 디귿번에 보는 유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가 어떻게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그 지문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장의 개방 단계는 이 1998년 IMF를 기점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제정됐다는 것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소매업의 최근 추세. 그래서 소매업의 양극화가 터치, 감성적인 거냐, 아니면 테크, 기술적인 거냐. 요거를 이제 소비자가 욕구에 모두 다르다. 소비자 욕구의 감성을 자극한다. 하이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을 사용한다.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이테크다. 바꿔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까 완전 경쟁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을 되려면 이 가격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야 이윤극대화가 되더라. 장기에 가서는 초기인 수만이 되더라. 그럼 모든 것이 다 같아지는 게 장기의 균형을 이루더라. 손익분기점이라는 자체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데 우리가 가격보다 평균에 대한 고정비용이 우리의 평균 고정비용이 더 크면 생산이 계속되고 가격이 가변비용보다 크면은 되지만 같아지면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합병은 규모의 경제고 버스와 트럭을 가지고 평균 비용을 또 줄여서 범위를 또 이 경제에 또 영향을 시킬 수 있고요. 지금 같은 유통용로에 대한 개념은 개념만 잡으시고 다음 시간에 유통용로의 중간상의 필요성을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